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6월 6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는 그렇게 끝났고요. 네. 일단 또 세월호, 아직도 실종자가 15분 있죠. 네. 예. 다시 그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가운데 2개 빼놓고는 전부 지방선거 관련한 평가입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세월호 시신 수습 관련한 소식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한 지 16일 만에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일반인 탑승객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아침 6시 39분쯤에 세월호 침몰지점 북서쪽 무려 40.7km 떨어진 해상에서 조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내에서 수습한 게 아닙니다. 40km 떨어진 해상에서 수습한 것입니다. 예. 시신의 주인공은 조모 씨인데요. 44살. 지난달 16일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구조가 됐지만 부인과 큰아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책본부의 시신 유실 방지 대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5중, 6중 그물망을 완벽하게 설치했다고 설명해놓고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예. 이에 대해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잠수사들이 투입되는 창문들에도 그물을 치면은 안전 문제 우려가 있고 그물을 쳤다 걷었다 하는 일 때문에 수색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수색을 거의 완벽히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우현 쪽은 그물을 치지 않았다. 이쪽으로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배에만 그물을 친 게 아니라 2중, 3중으로 했다는데. 5중, 6중. 5중, 6중. 예. 그러면 이 설명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대책본부가 결국 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월드컵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차원에서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예. 또 중요한 소식이어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신문들은 지방선거 평가가 일면 톱인데 예. 한겨레는 일면 톱이 바로 길환영 해임이었습니다. 사실 길환영 사장 해임은 예고된 일이었죠. 스스로 물러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자 PD는 물론이고 보도본부 부장단을 포함해서 팀장급이 대거 보직을 사퇴했고 양대 노조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채택했고 그리고 파업에 돌입했고요. 예. 이런 와중에 길환영 사장, 이른바 충성 맹세에 동참하지 않은 제주 총국장 등을 사퇴시킨 데 이어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을 지역 총국에 평기자로 기습 발령내는 보복 인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는데요. 그래서 KBS의 모든 사원 간부들이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제작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결국 길환영 사장으로는 KBS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 수 없다. 여당 추천 이사들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KBS 이사회 구조를 보면은 이사장을 빼고요. 보수 그러니까 여당 이사가 7명, 야당 이사가 4명입니다. 7대4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7표로 길환영 해임이 가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 추천 쪽 3명이 돌아섰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걸로 끝날 일이냐? 절대 아니죠. 누구를 후임 사장으로 임명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공영방송 위상에 걸맞는 균형감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야 할 텐데, 글쎄요. 현재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이 관행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런 공정성을 담보한 이른바 야당도 인정할 만한 균형감 있는 사장을 선임할지, 이건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눈치나 살피는 제2의 길환영이 나온다면은 상황은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바탕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바로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한 방식의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대4. 예. 항상 여당이 7이고 야당이 4면은 여당 추천 그 사장 후보가 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KBS 사장은 정권의 추천 인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은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이게 실행된 바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해임 제청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있을까요? 예, 워낙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게다가 길환영 사장은 이명박 정권 때 임명이 됐습니다. 예. 친박 인사 사장에 앉힐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하나가 생기는데 이걸 마다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그런 인사가 그만두게 됐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이걸 수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 해임 제청 그리고 해임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네. 청와대의 그 KBS 방송 관련 개입 여부 이거는 예. 국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또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지방선거 이야기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죠. 야당을 지지하신 분들 대다수의 생각이 이럴 겁니다. 어떻게 인천 경기에서 질 수가 있는가. 오늘 한겨레 경향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승부는 수도권에서 엇갈렸는데 새누리당이 광역자치단체장 수에서 9에서 8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표정이 더 어둡다는 거지요. 경기, 인천, 수도권 3곳 가운데 2곳을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이 가져갔기 때문이란 거죠. 예. 사실 수도권 2대1 요거는 지난 2010년이나 이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때는 서울 경기였고 이제는 경기 인천이 된 것이죠. 이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말이죠. 자, 하지만 서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압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인천과 경기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 지역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그렇죠. 안산이 이제 경기도에 있고요. 네. 또 황우여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긴 했지만 예. 세월호가 이제 인천에서 또 출항을 했고요. 네. 어쨌든 연관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일반인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는 인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찌된 일인지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면 관련 분석 기사가 있는데 이른바 박원순 효과가 있었던 서울과 달리 인천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대안 세력으로 시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울에서는 기존 정치인에 비해서 정파적 색채가 크지 않은 박원순 후보가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초선거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인천에서는 그런 후보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요.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 지역인 경기 지역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31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3곳을 차지해서 17곳에서 이긴 새정치민주연합에 뒤졌습니다.
애초 여론조사에서 남경필 후보가 개혁적 이미지를 앞세우면서 김진표 후보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던 것에 비춰보면은 최종 선거 결과가 1%포인트 미만인 점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진 것이다 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만큼 따라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겨레 분석으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인천에서는 진 거지만 경기에서는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게다가 또 경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이 도농복합지역이란 겁니다. 이번에 야당 기초단체장이 탄생한 곳을 보면 말이죠. 놀랍게도 서울 시계에 붙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부천, 구리, 그리고 성남, 고양, 김포까지. 김포가 원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그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예. 국회의원 지역구요. 여기서 이제 야당이 선거 완승을 한 걸 보면 역시 여촌 야도의 이런 선거 경향이 결과다. 뚜렷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전체를 보면은 새누리당의 우세로 끝이 났는데 말이죠. 전국 226곳 가운데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민주연합이 80곳, 무소속이 29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왜 이렇게 졌을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비전 제시가 없고 무공천을 번복한 탓이다. 구체적으로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 있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 외에도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보수나 진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 기초선거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선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인구가 94만이거든요.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데 용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겼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처음 본 분이 인구 100만쯤 되면은 그래도 나름 좀 중앙정치권 무대에서 이름이 없더라도 지역에서라도 이름이 알려진 분이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후보한테 20% 득표율 차로 예. 참패를 했습니다. 자, 용인하면은 수도권 빅5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말이죠.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진 유일한 도시가 바로 경기 용인시입니다. 예. 인구 100만급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네. 새누리당이 당선된 곳이 용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한번 출마를 해보시지 그랬어요. 글쎄 말이에요. 용인, 용민, 이게 또 어감도 비슷하고 말이죠. 예. 예. 그러나 미디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사실 이 용인의 특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사실 여기야말로 도농복합 도시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성남, 부천, 그리고 구리 여기는 도농복합 도시라고 볼 수 없는 완벽한 그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말이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만 가더라도 예. 거기는 대부분이 다 이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농촌이나 도농복합 지역은 아무래도 여당, 도시 지역은 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한 연홍 야도 현상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지역은 어떨까? 용인을 뺀 수원, 성남, 고양, 부천에서 현 시장, 야당 시장이 수성했습니다. 제일 주목되는 곳은 역시 성남시입니다. 예. 인구 100만 돌파를 앞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 3년 반 만에 이렇게 부채를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빚더미 부패도시 오명을 받고 반부패 경쟁력 경기도 평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켰다. 현 시장 이재명 시장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당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사실 2010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민심,
이 민심을 제대로 수렴한 지역에서는 결국 또 승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간판으로는 또 어떤 지도자의 눈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실력만으로 결국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본다면은 참 새누리당은 정치를 참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눈물 한 방울에 그냥 영남이 싹 결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질 정치, 막장 정치, 이걸로 앞으로 수준이 높아질, 더욱더 민도가 높아질 이런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이 새누리당은 결국 도태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지고 농촌에서 이기고 특정 지역에서만 이기고 여러 지역에서 나온 그 출신 인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지고 이런 당이 무슨 미래에 희망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오늘 그래서 한겨레 6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예. 박근혜 마케팅 서울 중부권에서는 한계 있었다. 이런 새누리당 내부의 평가가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다음 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힘을 모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윤상현 사무총장.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우리의 의지와 진정성이 평가받은 것이다.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표가 나온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전임 대통령으로서 눈물 한번 흘려주면 계속 당선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후보가? 한겨레는 이렇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박근혜 마케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승리를 거둔 인천과 부산, 경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한정적이었다는 거죠. 예. 현기환 새누리당 지방선거 기획단장은 친박근혜에게 핵심이 후보로 나선 인천과 부산은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간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보수층이 많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도 박근혜 마케팅이 아니었다면 1에서 2% 차이로 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그러나 현기환 단장은 친박계가 아닌 서울 정몽준, 충북 윤진식의 후보나 현직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던 충남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현기환 후보 자체가 친박 아닙니까? 이 말에는 뭐가 녹아 있냐면은 만약에 서울이나 충북 이런 지역에 친박 후보가 나갔으면은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더 덕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박근혜 마케팅이라니 저열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실력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친박 후보를 외면해 가지고 이게 선거 패배를 자초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정부 대응에 실망해서 투표를 포기했던 여당 지지층을 설득하려는 그런 전략이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이 성공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한 결과로 보이는데 수도권의 그 표심을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별 표심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되거든요. 오늘 한국일보 10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20대는 70대 30. 70이 누군지 아시겠죠? 30대는 75대 25. 그리고 40대는 65대 35. 예. 이런 식의 구도였습니다. 50대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몽준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요. 자, 경기도는 어떠냐? 20대 65대 35. 김진표가 65고 남경필이 3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대로 갔더니 70대 30. 40대로 갔더니 65대 35.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인천은 어떠냐? 20대 60대 30. 그리고 30대 70대 30. 40대 60대 4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세대별 득표율은 이런데 결국 인천 경기에서 야권 후보가 졌다는 거는 예.
이 세대층이 또 투표율이 낮았다는 그런 반증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별로 젊은 사람들은 야당 좋아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당을 좋아하고 이런 현상이 뚜렷한 거죠. 어쨌든 이 수도권 40대까지 야당 성향이 뚜렷하다는 점, 결국 앵그리 마음의 그런 표심이 40대가 야당 쪽에 기울게 됐던 그런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그리맘. 이분들이 또 진보 교육감을 출현시킨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을 오늘 한국일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확보를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심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안철수 책임론이 나옵니다. 광주에 집중한 탓에 수도권을 소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광주.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트위터뿐만 아니라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당력을 광주에 집중하는 바람에 경기 인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청래 의원도 어제 우리 국민라디오 안진걸의 으라차차에 나와서 광주의 당력을 올인하는 바람에 초박빙 지역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이 내내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오면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철수, 통합, 전략, 야권은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야권의 숨은 표는 결국 꼭꼭 숨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월호가 없었다면 사실상 참패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력으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야당 지도부가 말이죠. 안철수 공동대표가 광주에서의 작은 승리와 수도권에서의 큰 패배를 맞바꾸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김한길 안철수로는 다음 선거 치를 수 없다. 큰일 난다. 특히 730 재보선 이거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호응할지 뭔가 반응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면을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네요. 대선 득표율로 비교해 보니까 말이죠. 여당은 13곳에서 하락했고 야당은 10곳에서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시도지사 선거 17곳과 대조를 해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여당 득표율 대구에서 24%, 강원에서 13%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서 말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당의 어떤 그런 노선, 전략 이런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결국 김부겸 후보, 최문순 후보의 개인기에 결국 의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또 말이죠. 이번 6.4 지방선거의 그런 결과를 갖고 말이죠. 730 재보선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재보선, 7월 재보선에 경기 수원 평택을 김포 그리고 충북 충주 대전 대덕 부산 해운대 기장갑 울산 남구을 7곳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 평택을 김포 충주 대전 대덕 그리고 부산 해운대 기장갑 울산 남구을 다 새누리당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예. 네.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던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내놓고 혹은 의원직을 상실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7곳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정, 수원을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광주 광산을 이 5곳에서는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서울 동작을은요. 여당 후보가 당선됐던 곳입니다. 정몽준 후보의 지역구였죠. 그렇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지역구인데 이번에 정몽준 후보가 있었던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서울 동작을에서조차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밀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이거는 뭐 참 6.3 민심이 7.30 민심과 동일할 것이다라는 조선일보의 막연한 추정인데요. 한 달 반 사이에 과연 여야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얼마든지 가변적인데 글쎄요, 야당이 그 사이에 뭐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730 재보선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올 것인가? 이게 또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중량급 인사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던 김황식 전 총리, 이해운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이 나돌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은 이미 뭐 평택을의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김문수 지사는 못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그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우리 김문수 지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마한다든지 서울에서 출마한다든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경기도 선거구에서는 후보로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새정치연합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전 원내대표, 김상곤 전 교육감, 이계한, 정장선 전 의원, 이분의 그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그 조중동을 보면 말이죠. 이번 선거 결과에 이 조중동이 어디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교조와 가까운 진보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점. 또 어제 새누리당 당지도부 회의에서도 실은 이 진보 교육감에 대한 언급이 상당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서 들어보실 텐데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수가 된 진보 교육감 반대자 뜻도 헤아려야 한다. 뭐 그나마 이건 굉장히 고상합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일면 제목은 전교조 교육감 시대 그 밑에 학생 605만. 이 뭐 구체적으로 서술하진 않았지만은 예. 전교조 교육감 아래에 있는 605만의 학생들이 위태롭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설 제목 진보 교육감 전교조와 한통속으로 가면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아예 로또 복권 뺨치는 교육감 직선제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냥 아무나 로또 찍듯이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없애자라는 것이 동아일보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권에서 새누리당 단 한 곳도 광역단체 정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모두 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휩쓸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시종 충북지사 관운이란 말이 실제로 있는 모양입니다. 관운이란 것이 실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같은 경우 1995년 충주시장 도전한 이래 7전 전승이었습니다. 선거 불패에 아주 달인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총선 그리고 충북지사 선거 이렇게 해서 나왔죠. 특히 2010년 같은 경우 충북지사의 충북지사를 현직을 유지하고 있던 정우택 지사를 누르고 당선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이시종 지사, 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완구 원내대표 민망하게 됐습니다. 충남 청양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충남지사, 청양군수 모두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동작의 서청원, 동작 출신이면서 경기도 화성이죠. 화성에 예. 지역구를 둔 서청원 중진의원, 그리고 인천 남구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 의원 모두 다 지역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지도부 회의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통했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한겨레 신면 기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구청장 선거가 좀 흥미롭습니다. 결과는 5대 20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20. 근데 새누리당 여성 후보들이죠. 서초, 강남, 송파 모두 여성 구청장이고요. 다 이름이 희자로 끝납니다. 희자매. 서초, 강남, 송파. 이채롭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태풍급 멘붕에 빠진 증거. 새누리당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 참으로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집중하느라고 물론 정당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만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많이 진출한 것은 국가 백년대긴 교육을 생각할 때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또 무엇보다도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윤조 비상대책위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에서 13개 시구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고 그 중에서 8분은 정교조 출신의 교육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교육 현장에 어린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이념 교육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교의 안전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데 과연 교육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갖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한 목소리. 어제 TV 조선과 채널A는 교육 현장 갈등, 무질서를 우려하고 나서는데 네,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부의 마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일선 학교가 정책 실험장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분의 13, 13분의 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전체 교육감의 70% 이상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고 그중에 60%가 전교조 출신이란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떠맡을 초중고 교육 현장의 일대 파란이 예상되고 정부와 이들 진보 교육감 그리고 상당수 학부모들 간의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TV 조선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고 한 목소리. 이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직선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2번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제도 자체, 직선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의 정책은 뒷전. 교육 관련 경력 없이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보니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공약도 난무합니다. 한국교총은 조만간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이노근 의원 주장과 다르지 않고 미국의 많은 주가 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임명제로 이렇게 가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은 있다. 직선제 있을 때는 교육자치가 되고 간선제나 임명제 있을 때는 교육자치가 아니라는 등식은 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 하나가 듭니다. 니들이 선거에서 이겼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까요?